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의 첫 영수회담이 끝나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서 130분간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회동의 의미를 짚어보고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 또 앞으로의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의 의미와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만나서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만나서 뭔가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가 두 분에게,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이나 또는 야당 운영,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득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인식은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나는 그 회견을 했지만 그런 비난, 비방은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담의 지속 가능성, 또 재차 이 회담을 열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이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각각 야당의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법안을 목적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견제권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해상권 없지만.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상당히 이제 그 소수 의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야당이 혼자 법안을 다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럼 본인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해주게 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내가 제출한 법안도,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도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사실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묘한 권력 분점이 된 거죠. 이런 국회 의석의 황금 분할, 뭐 좋게 보면 황금 분할이죠. 예. 그것에 따른 두 분의 협치 가능성이 언제보다 커졌다. 그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시혜적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저는 두 분 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회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대와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첫 번째로는 일단 만나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소통을 시작했다는 거에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실 것이냐, 이런 부분 모습을 보여주실 거냐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사실 이번 회동의 의제로 삼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협치의 어떤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 이게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만났다는 거 의미 외에 두 번째 국정 전환의 어떤 기대, 협치의 시작,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접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총론적, 대승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대화의 여지를 남겼고, 그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대화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고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신다면 이번 회담이 아마 그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회동 결과에 대한 어떤 브리핑 내용들을 보면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 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회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시간이 없어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 다른 의제들이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분의 발표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 형식적인 표현인 것 같고 얼마든지 더 논의할 수 있었죠. 이재명 대표께서 좀 만약에 열의를 갖고 했다면 논의가 가능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재명 대표인 야당 측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가 있어요. 그 국정 기조가 틀리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입장에서 이 국정 기조가 국민께 도움이 된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 국정 철학을 갖고서 두 분이 대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 기조를 변환해라, 이거는 사실은 정치 공세인 것이죠. 그럼 국정 기조 변환 관련돼서 몇 가지의 핵심적인 그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돼서는 이제부터는 만나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실은 일방적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협조가 필수 불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인식하시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야당과 같은 야당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 관계에 들었을 즈음에서는 본인도 무조건 독주 반대 거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 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맞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약속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이제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거뒀던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동으로 뭐 끝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회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통상 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된 과거 영수회담을 보면 합의문을 작성하고 합의문을 통해서 영수회담의 정례와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이회창 대표 간 회동이 있었죠.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원론적 합의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합의문도 없고 그냥 종종 만나겠다는 의사교환이 있었다는 정도여서 사실은 곧 잡힐 것이다, 계속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형성됐는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대통령이 손을 내미셔야 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회동을 그냥 이 총선 패배 이후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협치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좀 총선 민심에 드러난 어떤 이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신다면 아마 이후에 다른 회동 제안이 없으시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기본 원칙과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든지 민주당의 협치가 필요하고 허심탄회하게 도움을 요청하신다고 하면 내미는 손을 잡으시겠죠. 근데 오늘 약간 보이신 태도를 보면 실제 비공개 회담에서는 대통령께서 85%를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15%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청을 하시긴 했는데 모두 발언만 경청을 하시고 실제 비공개회담 130분 동안에는 본인의 입장을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총론적으로 몇 가지 공감대가 형성된 거는 맞지만 지금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모두에서 언급한 주요 의제들,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고 대통령께서 수용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 독선적 이미지를 가져왔던 핵심 의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향후 회동에서는 뭐 민생 관련된 몇 가지 주제로 좁혀서 그런 영수회담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입장 변화, 태도 변화가 잘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의 문제가 될 이태원 특별법 제의라든가 최혜병 특검법 등 이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도 뭐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과연 꼬인 전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영수회담이 의미 있게 열릴 수 있을까? 기대는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서 좀 그런 측면을 좀 남긴 회동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죠.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합의에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의료개혁 필요성이 의료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구성돼 있거든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형사적인 처벌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지원 관련 패키지 또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과 관련된 두 분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원 문제로 저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저렇게 합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국민적 지지가 따라오겠죠. 예를 들어서 몇 명인지 여부에 대해서 두 분 간에 아직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 오셨던 부분은 한 400~500명 정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정치권에서 증원이 필요한데 그 증원 부분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사와의 관계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의제이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정치권이 정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정치권이 정해진 그 숫자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그 숫자를 지지해주는 식의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이 커지게 되면 의사분들도 아마 조금 협상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이 두 분 간의 저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만큼 의사 부족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봐요. 다른 것들도. 예. 지금 대통령이 뭔가 협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씀 주시지만 대통령은 의뢰 위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 모든 것을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해왔는데 시행령도 이제 막겠다는 거거든요. 법률을 만들어서.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만들어서 올려보내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란 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의뢰 입장이라서 아마 대통령이 좀 갑의 입장인 듯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소통을 방해하고 협치를 안 하고 이렇게 보는 해석은 저는 틀리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많이 85%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절박한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내가 통과시키고 안 하고에 대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이래서 통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 법안은 이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85%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85%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 많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불관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을 많이 했는지는 의리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훈화가 아니잖아요. 두 분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갖는 회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불관계를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말씀이 많은 분이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많이 아쉬운 거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시면 정리화되거나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좀 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그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예. 증원 규모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그것을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의료 개혁 차원에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있죠. 다만 지금의 문제는 어쨌든 이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이것들이 국민의 어떤 피해, 불안감으로 확대되고 있는 측면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의료 개혁을 같이 이룰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아서 의료계도 설득하고 의료개혁의 본 취지에 맞게 의대 정원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 계속 국회 내에서 여야정 단체, 의사단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한 증원 규모와 추진 이 로드맵 등에 대한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한 바가 있었고요. 오늘 두 분 간의 회동에서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아마 오늘 두 분 간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지금 의사 단체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 의료 갈등 문제 해결에 오늘 첫 단추를 깨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 앞서서 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이제 사실상 글쎄 이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공개 회의 때 민주당이 이 제안을 하기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더 큰 규모로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본인이 단칼에 거절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금성 지원은 본인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어려운 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이제 선별 지원, 그러니까 예,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대화의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면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뭐 아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실제 규모에 있어서 실제 이 보편적 지원의 어떤 정책 효과를 누릴 정도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대화를 통해서 워낙 지금 실제 민생 현상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찾을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말씀의 전체적 뉘앙스는 25만 원이 됐든 보편이 됐든 선별이 됐든 이런 방식의 지원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좀 비춰지고요. 특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충실히 지원해보고 뭐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의 입장인 걸로 보면 이 선별이든 보편이든 현금성 지원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하신 걸로 봐서 이 제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윤 위원장의 생각은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그러니까 선거가 지났으니까 일단은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을 걷어내고 예. 보면은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한 가구당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자 13, 4조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금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정책적 목표가 뭔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이 정책의 목표가 예를 들면은 소비 진작이다. 그러면 해줘야 되겠죠. 예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했듯이 경기가 침체가 돼서 소비 진작 시키려고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의 계층에 상관없이 수입에 상관없이 그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소비 진작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소비 진작하면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더 올라서 일반 국민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진작하기엔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그럴 시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근데 저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을 거의 뭐 2%까지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늘려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좀 정책적 목표 삼을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럼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라고 하면은요.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 그러면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축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선별적 지원이 맞는 거죠. 가처분 소득에 쪼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현재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등 또는 중소기업 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금융 지원 해주겠다. 이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 효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게 전혀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만약에 변하게 되고 정책 목표가 뚜렷해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현재 경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 국민 그러니까 기본소득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현재 필요합니다. 이거를 대통령에게 설득을 해서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팅에 따라서는 저 부분이 경제 상황이 변하고 이재명 대표의 설득하는 논거가 타당하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정 거절,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첨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철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너무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지난번 총선 이후에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장을 밝히실 때도 포퓰리즘 마약과 같다. 이거는 어떻게 여지를 두지 않을 만큼 본인 철학이 확고하시다는 거고 오늘 말의 뉘앙스도 보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발언이 보이지 않아서 부정적인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 2년 동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금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들 또 상가 공실률이 15%,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의 효과가 가장 확실한 것이 전국민 보편 지원 25만 원이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동 전에 이미 총선 때부터 계속적으로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충분히 보고받고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어떤 검토의 여지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향후에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지 의문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야정 협의체, 네, 협의체에 대해서 뭐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이 대표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예산에 지금 680조 이상의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다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출을 65%가 상반기에 지출되기 때문에 하반기 가게 되면 사실 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변하면 저 부분은 언제든지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직접 지원은 그런 아까 제가 말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뭐 금융 이자 지원 이런 것도 간접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또 전기세 할인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 분석을 좀 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여당도 그 국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당도 합세한다 그러면 뭐 변화의 가능성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연금 개혁은 지금 이제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해묵은 문제지만 사실 지난 정부에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다시피 했고 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공청을 몇 번 했단 말이죠. 근데 공청회 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득 대체율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땐 저희가 연금 개혁하게 되면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금액은 좀 줄고 내는 금액은 늘리자라는 게 주된 취지였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은 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그 안대로 가자는 거고 여당은 그거는 이 앞으로 연금 적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금 개혁 본질에 어긋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야 간에 숙성된 논의가 진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에 저걸 마무리 짓지 말고 22대 가서 더 논의하자. 왜냐하면 워낙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209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적자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들을 과연 제대로 학습하고 나서 거기에 일반 민간인 공청회 참가자들이 결정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제1당 대표 간의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다. 이렇게 한 말씀 주신 것 같고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이나 아니면 재발방지 대책 관련돼서는 나도 동의하는데 그 법에 보면 어쨌든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시정이 되면 국회에서 시정돼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여지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법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연금 개혁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3대 핵심 개혁 과제 중에 하나였고 지금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해 오셨는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뭘 협의를 해야 될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물론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뚜렷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이고 오늘 두 분 간에 적어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두 분이 이제 협력을 해서 개혁방안을 만들자는 것에는 적어도 통념적 인식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전략적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 뭐 독소조항 문제는 계속 문제 제기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이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특별법의 핵심은 물론 피해 회복 지원이라든가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왜 발생했는지에 한 원인 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일상적인 어떤 재난 수준의 대책이나 조사 수준으로 끝낸다고 하면 특별법의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원인, 그의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 조사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사위원회에 대한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이 법리적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협의도 안 하고 통과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이 상황에 온 거니까요. 어쨌든 뭐 문제 제기한 부분이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수용하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뭐 재의결 절차를 하기보다 여당과의 어떤 협의 절차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이제 특검이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태원 이 부분은 뭐 특검의 여지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어쨌든 국정조사까지 했던 사안이에요. 국정조사하고 지금 재판까지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 결과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니까 이게 미진하다. 뭔가 더 원인 규명이 안 돼 있더라. 그럼 그때 특검을 해도 괜찮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조금 더 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피해자분들께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을 해주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가족, 주변 인물의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영수회담에서 나올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말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써오셔가지고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요. 예, 예. 15분 정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의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호소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이거 다 얘기했다. 다 이야기를 예, 했다. 그러니까 이 예. 부분을 다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그런 말씀을 다 하신다는 것은 실제 의제로 그것들이 다뤄지지 않을 거라는 거,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 대표 스스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황금 분할 유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거는 대통령과의 회담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 예.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사과의 말을 해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께 그럼 그동안에 민주당이 독주했던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과해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다룬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부분을 여당으로부터 강요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 공방 때문에 국민과 관련된 민생이 희생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 저 부분은 그래서 아마 의제로 다루지 의도적으로 안 다룬 부분이 없잖아 있고 다만 본인의 어떤 동료 확보 차원에서 지지층에 대한 호소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지층에 대한 어떤 호소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회동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논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뭐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 실제 영수회담이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중요한 의제들이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정치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이 주변 가족이라든가 측근들의 문제는 2년 내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치에 맞느냐는 민심 일반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언급 안 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정쟁을 위해서 제기한 이슈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수용하고 처리해라, 뭐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라는 고언인 거죠.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예상했다라고 답하시면서 경청하는 모습까지는 뭐 좋았습니다. 근데 이 비공개 회담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됐는지 원론적 수준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모두 발언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간단한 이슈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좀 깊이 뭐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은 저 부분을 언급할 때 이재명 대표의 그 표현이 굉장히 세련된 표현을 썼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예의를 갖춰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세련되게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합의문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또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일단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좀 전국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일단 대통령께서는 소통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셨죠. 네. 2년 동안 만나지 않고 그 이유 또한 야당 대표라는 그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로 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적어도 그것 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보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한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또 그 야당의 리더십이 더 확고해지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 측면이 있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지적으로는 국민들께 긍정적인 모습을 두 분이 다 보여주셨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이 정치의 복원, 협치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 원론적, 총론적, 대승적인 어떤 공감대와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합의와 어떤 집행. 그래서 국민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을 두 분께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과제는 남겼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3년이란 지금 재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동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야당 대표와의 미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거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이런 행보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서 지지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지만 여야와 같이 동등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가 행해왔던 파행의 원인은 국민의 민생을 위한 파행이 아니었거든요. 그 법안들을 보면 거의 방탄과 관련된 법안 또는 민생과 상관없는 검찰 개혁 법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현재 정권 심판적 시각에서 투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심판받을 분은 이재명이 민주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각, 그런 프레임을 피해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미팅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런 동력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아마 원하고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협치의 복원, 그야말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